제24화 비밀 실험실의 쥐. 인천. 새벽이 되자 경비선의 불빛과 함께 경비선의 모양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해마다 이곳 펜타포트는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었다. 20명의 사람들은 지하 벙커 같은 출연자 대기실에 숨어 온도 체크와 PCR 검사를 받고 있었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육로와 해로는 적대 국가와의 국경처럼 폐쇄되었다. 육로는 긴 구역의 철조망과 경비 인력, 서치라이트가 맡고 있었고, 해로는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해안선에 배의 입출입을 관리했다. 실질적으로는 입과 출 모두 불가능했다. 해안가에서 3km 떨어진 곳에 경비정들이 24시간 순찰을 하며 해안선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거나 고무보트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경고 사격을 했다. 하지만 원래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에 구멍이 큰 법이다. 경비정을 감시하는 경비정이 없는 틈을 타 호화요트를 통해 사람들이 재난지역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모두 1인당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달러, 금, 귀금속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인천의 한 대형 병원과 세관, 해양경찰, 해군이 공동으로 참여한 탈법 프로젝트로 서울을 못 빠져나간 고위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의 일족들이 처음엔 주로 이용했고 지금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1인당 1,000만 원이 기본 요금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지하 경제는 싹트는 법. 심지어 배가 정박한 틈을 타서 재난지역에 부족한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무전기가 암호를 보내왔다. 암호는 간단했다. 물 들어옵니다. 20명의 사람들은 인솔자를 따라서 해안도로인 국제 컨벤션길을 800m 정도 이동해야만 했다. 처음 500m는 인솔자와 함께, 그리고 모퉁이를 돈 후 300m는 인솔자 없이 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요트에서 플래시라이트로 사인을 받으면 그곳으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요트의 승선은 철저히 PCR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역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처음엔 발열 체크를 30분 간격으로 하고 승선하는 동안은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했지만 점차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말았다. 450m, 460m, 470m, 480m. 20m 전방에 20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오고 있었다. 소나무 숲에 위장하고 있던 20명의 젊은이들은 인솔자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에테르가 축축하게 묻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무리 중 누군가가 에테르 냄새를 맡고 소나무 숲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연달아 서너 명이 걸음을 멈추는 순간 20명의 젊은이들이 겁먹은 20명의 무리들에게 1대1로 밀착해 이들의 입을 에테르로 막았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한 명의 남자가 심하게 저항했지만 쉽게 이를 처리한 나머지들이 달려와 도와줬다. 큰 물리적 피해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외투를 벗고 그들의 짐을 들고 요트를 향해 겁먹은 표정 연기를 하며 걸어갔다. 요트에 안전하게 승선한 젊은이들은 긴장한 표정 연기를 계속하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배가 출발한 지 30분, 승선한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마취제가 좀 들어갔었나 봐. 그렇게 요트는 서해안을 따라 목포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김상규 박사는 자신이 조금 전 일생일대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생각했다. 바이러스 유출 후 계속해서 자신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더러운 기분이 결국은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 박사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화성생물연구소 동물실험실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PC에 원격으로 접속해봤다.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된다면 지금이라도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각 윤설이 그 PC를 함께 보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점이다. 윤설은 이미 PC에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옮겨놓은 상태였다. 김 박사는 파일 정리를 끝내고 내친 김에 해외에 있는 브로커에게 이메일도 하나 날렸다. 그리고 그 메일을 쓰면서 자신의 거처와 주소 그리고 유선전화 번호를 남겼다. 종군 리포터. 규원은 드디어 오늘 그동안 연기하며 토할 것 같은 쓰레기 음식을 먹으며 어렵게 취재한 것들을 일거에 쏟아낼 생각이었다. 썸네일 타이틀, 아포칼립스 생존 전문가 하필김 씨. 규원이 드디어 접속했다. 사람들이 알람을 듣고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규원은 썸네일을 올리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카운팅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거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규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10, 9, 8,
7, 6, 5, 4, 3, 2, 1, 0.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진짜 바이러스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말이죠. 화면은 끊겼다. 방송용으로 켜놓은 라이트도 꺼졌다. 규원은 누군가에게 아주 빠르게 얻어맞았다. 턱이 돌아가고 복부에 로우킥이 꽂혔다. 불과 10몇 초 만에 규원은 기절하고 말았다. 규원의 핸드폰을 책상 모서리에 찍어버리고 마이크는 연결선을 뽑아버렸다. 석희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규원을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쉬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김상규 박사는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박사가 추진하는 화성생물연구소 재가동에 대한 시기를 빨리 앞당겨달라는 부탁이었다. 차관은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김 박사는 전화를 끊으려는 차관에게 차관님, BSL-4 실험실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저의 안전 때문만이 아니라 시설 안전을 책임질 수준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김상규 박사는 거기에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때 부산 지역의 뉴스에서 호화요트를 타고 밀항을 시도한 북쪽 젊은이들 체포라는 묘한 기사가 단신으로 나오고 있었다. 기사의 끝은 다행히 그들 중 감염자는 없었다고 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상규 박사는 뉴스를 믿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금 부산을 떠난다면? 비밀 실험실. 윤설과 하필은 김상규 박사가 해외 쪽 브로커와 어떤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 브로커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빼돌린 100마리 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죽었거나 아니면 쥐들은 같은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룸메이트를 먹기도 한다. 하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통 레트의 크기를 꼬리를 뺀 몸통만 따져서 25cm 이상이라고 볼 때 쥐 5마리가 들어있는 케이지 하나당 크기가 용량 큰 전자레인지 정도이다. 좁은 공간은 야행성인 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카니발리즘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다. 하필은 동물실험실 건물 가장 위층에 있는 실험실로 윤설을 안내했다. 사실 이 건물을 실험용 쥐만을 놓고 보면 약 5천여 마리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규모였다. 입구에 서서 하필의 아이디 카드를 대고 보안키를 눌렀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모니터에 떴다. 하필이 한숨을 다 내쉬기도 전에 아이디 카드를 갖다 댔다. 윤설의 카드가 아니라 김상규 박사의 아이디 카드였다. 범죄자 치고는 증거를 너무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네. 윤설의 말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필은 윤설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실험실 문을 열자 동물 실험실 고유의 역한 냄새가 확 밀려왔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자 쥐들의 동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설과 하필은 서서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자동화된 사육시설이 작동되긴 했지만 장시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윤설은 그 쥐들을 꼼꼼히 살폈다. 김상규 박사가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빼돌린 쥐들을 가지고 어떤 짓을 했을까? 그녀의 관찰 포인트였다. 하지만 하필이 보기에 윤설은 절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을 관찰할 때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찰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생명체와 생명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실험용 쥐들에게 가해진 어떤 조건들은 관찰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느낌을 먼저 받아야 한다.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필은 윤설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직 하필에게도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윤설은 내일 다시 와서 이 중 몇 마리를 해부해봐야겠다고 했다. 지극히 과학적인 태도다. 육안으로 멀쩡하면 안을 들여다본다. 과학적으로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윤설이 실험실을 나가고 하필도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박사님. 하필이 윤설을 불러 세웠다. 하필은 조용히 윤설을 뒤로하고 불을 끈 채 쥐들에게 접근했다. 윤설은 하필이 뭘 발견했는지 궁금해서 하필의 등 뒤로 바싹 붙었다. 뭐죠? 하필은 자신의 등에 거의 윤설의 가슴이 닿았다는 느낌이 들자 갑자기 집중이 깨질 뻔했다. 잠시만요. 하필은 일부러 윤설의 뒤로 가서 출입문을 완벽하게 닫았다. 이제 실내는 완벽하게 어두워졌다. 쥐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쥐들이 있는 곳에 미세한 불빛이 감지됐다. 윤설은 뒤늦게 시신경이 어둠에 적응되는 듯 그 불빛을 인지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있는 불빛들이 브레인이에요. 윤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실험실을 나오면서 윤설은 두 가지 가설을 하필에게 얘기했다. 첫 번째, 김상규 박사가 몰래 쥐의 뇌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게 걸릴까봐 연구소의 생존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하필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김상규 박사가 바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윤설은 두 번째 가설을 얘기했다. 김상규 박사의 뇌와 관련된 쥐 실험은 바이러스 유출과 관계가 아주 깊다. 하필은 그때 문득 카미의 패스트가 떠올랐다. 혹시 김 박사가 쥐들을 조종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실험이라도 한 걸까요? 베스트처럼? 윤설은 하필의 엉뚱한 상상에 100% 동의했다. 아마 그 실험을 하라고 돈을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하필은 담배를 입에 물고 싶었다. 복잡한 일이 또 윤설과 실험실 주변에 벌어지고 있었다.